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고구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뭐 여기 오신 분들이 우리 역사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한 두 번 강의를 해봤기 때문에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역사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공부도 상당히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고구려에 대해서는 고구려가 무슨 의미가 있나. 사실 고구려가 우리 한국사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역사였었는데 이게 중국에 의해서 조금 훼손이 됐죠. 우리가 동북공정에 의해서 중국이 고구려사를 갖다 중국사라고 하는 바람에 만들어진 것이 뭡니까? 고구려 연구재단과 지금 그게 발전돼 가지고 동북아 역사재단이 되었는데, 문제는 거기서 과연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역사 논리들을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이 이제 좀 문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알다시피 자기네 전통적인 그 얘기로 속지주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죠. 속지주의라는 게 뭡니까? 지금 현재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땅의 모든 역사는 중국사다. 자, 우리가 현재 뭐 고구려도 마찬가지, 고구려 유물들은 지금 박물관에서 없어진 지 오래됐고요. 지금 현재 도나라든지 발해 유적지에 가보면은 그 육정산 유적지나 이런 데 가보면은 무덤들을 다 파헤쳐 가지고 그 벽돌을 쌓아 가지고 중국식 벽돌 무덤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영향을 받은 발해 문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도 상당히 반성해야 될 일들이 많죠. 우리도 보면은 우리 뭐 이쪽 고대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시니까 잘 알겠지만 치우가 이미 중국이 자기네 조상이라고 해버렸죠. 우리는 치우가 누군지도 보통 사람은 잘 모르는데 중국은 동이족의 수장이었던 치우를 자기네 시조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왕청현에 가면은 그 웅녀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높이 18m에 한 300토성 가량 되는 화강으로 만든 커다란 웅녀상이 있는데, 그 웅녀상이 자기네 성모, 자기네 시조의 어머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웅녀가 누굽니까? 바로 단군의 어머니격인 인물이죠. 그런 인물들을 중국은 다 자기네 조상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웅녀라든 뭐 치우는 말할 것도 없고 웅녀, 특히나 우리는 단군을 단군 신화라고 얘기를 하면서 단군은 허황된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학교에서 그렇게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 십수년 전이지만은 초등학교 교정에 있는 단군의 목을 치면서 이게 우상숭배다, 이렇게 했던 일을 여러분 아마 기억할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단군도 우리 조상 아니고, 그러니까 단군의 어머니는 웅녀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위에 조상이었던 치우는 우리 것으로 생각지도 않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이미 그런 것을 모두 자기네 중국사에 편입을 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중국이 고구려사를 자기네 역사로 편입을 한다고 한다면은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구려사, 이거 과거 역사 같은 거 뭐 중국이 가져간다고 해서 없어지는 거 아닌데 어떻게 무슨 상관이 있냐. 이 역사라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거가 아니죠. 역사라는 것은 예컨대 고구려사가 중국사가 된다고 하면은 고구려 사람들이 중국인이 되는 겁니다. 지금 얘기한 것 같이 치우가 중국 사람이 되고 웅녀가 중국 사람이 된 것 같이 고구려가 중국사가 된다고 하면 고구려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을지문덕이 중국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광개토 태왕이 중국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중국은 이런 수법을 해왔습니다. 중국은 징기스칸을 중국 사람이라고 전 세계에 선전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징기스칸이 중국 사람인 줄 알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중국의 역사 훼손이고, 이게 동북공정의 하나의 한 맥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대의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 것이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학교에서 역사 배울 때 보면은 여러분 역사 좋아하세요? 예, 역사 좋아하시죠? 역사 좋아한다는 건 이미 나이가 좀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 보면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 역사예요. 왜? 우리는 역사를 전부 달달 외우게 만들었습니다. 몇 년도에 누가 무슨 일을 했고, 누가 무슨 책을 썼고, 무오갑자, 기묘을사, 사화가 순서대로, 이게 우리나라 역사 교육이었었어요. 그래서 역사 교육을, 우리는 역사 지식을 가지고 역사 교육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역사는 우리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 지식이고,
하나는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우리가 사안이라고도 하고 그것이 발전되면 사관이라는 얘기를 하죠. 우리가 역사 지식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를 많이 아는 사람이 역사 지식 많이 아는 사람은 역사를 잘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역사를 잘했던 식민사학자들, 지식이 많았던 식민사학자들이 역사를 잘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역사를 생각할 때 역사 지식이 아닌 역사를 바라보는 눈, 사안이라든가 사관이 중요합니다. 왜 이런 것이 중요하냐? 역사 인식의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전에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것 중에 동학을 갖다 옛날에 우리는 동학난으로 배웠어요. 지금은 동학혁명 아닙니까? 난하고 혁명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어떤 쪽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난이 되고 어떤 쪽으로 보면 그것이 혁명이 되는 것이죠. 뭐 5.16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데는 옛날에는 5.16 혁명했다가 또 5.16 구테타 했다가 또 최근에는 4.19를 갖다가 4.19 학생운동이라고 했다가 4.19 측에 큰 항의를 받았죠. 4.19 혁명으로 지금 굳어져 있는데 무슨 4.19 학생운동이냐. 이거는 뭐냐면 똑같은 사실은 변하지 않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역사적인 인식이 크게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역사 지식뿐만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역사를 바라보는 눈, 어떻게 역사를 바라볼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를 좀 이제 풀어 나가십시다. 자, 오늘은 이제 고구려는 천자의 제국이었다 이런 제목인데요. 고구려는 천자의 제국이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냥 가만히 내가 천자의 제국이라고 해가지고 천자의 제국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고대 국가에서 가장 큰 것은 뭡니까? 가장 큰 국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군사력입니다. 그래서 군사력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지 천자의 제국으로서의 이제 명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고조선해부터 한번 우리 역사를 한번 더듬어 봅시다. 자, 중국 문명은 지금 소위 앙소 문화하고 하모도 문화, 소위 황하 문명과 장강 문명을 자기네 2대 문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만리장성 밖에서 새로운 문명, 즉 홍산 문화 또는 요하 문명이라는 것이 발굴되면서 그것이 자기네 문명이라고 해서 자기네 지금 3대 문명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홍산 문화 또는 요하 문명에 여기에 유적들이나 유물이나 이런 걸 찾아보면은 상당수가 고조선의 유물하고 상당히 연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고조선의 유물하고 연계가 있다고 하면 고조선의 영역 내지는 고조선의 영향권인데 그것이 바로 또 어디로 연결됩니까? 부여나 고구려하고 또 연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조선의 시원을 찾아가려면은 그 위까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홍산에 있는 유화량 유적지 같은 데 가보면 거기에 적석총이라든지 중국과는 전혀 별개의 그런 유적 유물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그 시원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가점, 뭐 하층 문화, 상층 문화. 이거 뭐 하가점 상층은 뭐 한국인과 연관이 깊다는 것이 이미 밝혀져 있고 또 상층 문화는 고조선의 청동기 문화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위 빗살무늬 톡이라든지 비파형 동검이라든지 고인돌의 흔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류 학계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조선에부터 내려온 이 역사, 우리가 고조선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을 한번 역사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기원전 8세기, 6세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동 끝 지역에 있는 여대에 있는 그 강상 누상 무덤 같은데 이런데 보면은 이게 요동반도 남단에 있는 것이고 선동반도 해상교통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건 이전에 이미 60년대 북한하고 중국이 공동 발굴을 했다가 중국이 너무나 자기네가 기대하고 떨어지니까 즉 이게 너무 자기네 유적하고 유사할 줄 알았더니 전혀 별개의 유물이 나오니까 스스로 포기하고 발표도 제대로 하질 않았죠. 그래서 이제 그 강상이나 누상무덤이 제대로 이제 밝혀지지 않았던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원전 7세기는 우리가 잘 아는 중국 사서임이 제나라하고 교역했던 기록이 이제 나타나고 있죠. 그다음에 기원전 5세기 되면은 전국시대
중국의 전국시대하고 이제 충돌을 했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원전 3세기 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진계가 동쪽으로 침입해 들어와 가지고 그 땅 서쪽의 이천리를 침탈당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원전 206년에 중국의 이제 서한이 성립이 되죠. 서한이 성립되면서 그 전에 이제 위만이 이제 탈출해 가지고 위만 조선을 만들고 그 이후에 이제 한무제가 공격을 해 가지고 BC 109년에 바로 이제 조한 전쟁, 조선과 한나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조한 전쟁은 옛날에 그냥 우리가 한사군으로 그냥 일괄적으로 뭉뚱그려 배웠는데 지금 이제 우리는 조한 전쟁이라는 용어를 이제 씁니다. 그 전쟁은 사실은 그냥 쉽게 한사군이 설치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게 아니고 1년 동안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세계 거의 뭐 최강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 한나라와 우리가 싸워가지고 조선이 싸워가지고 1년 동안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1년 동안 싸울 수 있었다는 건 그만큼 경제력과 군사력이 뒷받침이 되었기 때문에 1년 동안 싸웠다는 얘기죠. 자, 그런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졌던 조선이 결국은 이제 중국 측 기록에 의하면 이제 한사군을 설치했다고 하는데 이 한사군 설치도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사마천이 쓴 사기 조선 열전 우리가 좀 이렇게 세밀히 들여다보면 여기에 뭐 그 전쟁 자체는 조한 전쟁 자체는 중국이 패전한 전쟁이죠. 왜냐하면 거기에 참여했던 뭐 순채라든지 양복이라든지 장수들을 중국 한무제가 다 처형을 합니다. 뭐 한 사람은 돈을 내고서 이제 처형은 면했지만은 처형을 하고 거기에 참여했던 뭐 공손수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처형을 당하게 되죠. 즉 말하자면 그 전쟁은 겉으로는 그렇다게 꾸몄지만 실제로는 중국의 한나라가 실패한 전쟁이라는 것이죠. 거기서 오히려 제후가 봉해진 사람이 누굽니까? 조선 사람들이 제후로 봉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런 거를 조선일장 같은 것을 좀 꼼꼼히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 앞부분만 이렇게 보다가 마니까 뒤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바로 거기에 봉해졌던 회청우라든지 이렇게 봉해졌던 이 조선 그 제후들이 나중에 가면 조선 부흥운동을 일으킵니다. 그 부흥운동을 일으키다가 처단되는 그런 사실까지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그래서 거기서 뭐 한사군 뭐 그거는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하겠지만 한사군 뭐 낭랑 진본 임든 현도가 성립됐다는 이전에 그런 회청우라든지 적저후 평저우 이런 것이 중국 사서에 그대로 이제 기록돼 있고 이것이 바로 위만조선의 그 귀족들이 이런 제후로서 봉흥을 받았고 이 사람들이 항복한 신하들이 나중에 고조선 부흥 운동을 일으켰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거기까지 염두에 좀 두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고조선이 여러 갈래로 이제 망하면서 유민들이 흩어지게 되죠. 그 흔적들은 우리가 삼국사기 신라본기 같은 데도 나타납니다. 거기 보면은 조선의 유민들이 산골짜기에 뭐 나누어 살면서 육촌을 이루었다 하는데 뭐 여기서는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조선의 유민들이 과연 뭐 위에 있던 조선의 유민들이 밑으로 내려온 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영역까지 윤영 교수 같은 경우는 그 영역까지 이미 다 고조선의 영역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의 유민이라는 것이 뭐 굳이 이렇게 이동해 가지고 망명한 것이 아니다. 뭐 이렇게 또 이제 얘기를 합니다. 물론 지금 고조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고조선 우리 교과서 쪽으로는 고조선은 평양 일대 대동강에 있는 조그만 소국이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다가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우리가 잘 아는 비평 동검이라든지 고조선 유적 유물이 만주 지역에서 상당수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류사학께서도 더 이상 버티질 못하고 그 새로운 대안을 내온 것이 뭡니까? 바로 중심지 이동설이에요. 옛날에는 거기 있었다가 이쪽으로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유물이 거기 나타나면 더 이상 발뺌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사실은 그 만주 지역에 고조선이 있었다는 것은 이미 우리 사서에 오랫동안 돼 왔었고요. 그다음에 실학자들에 의해서 그다음에 뭐 단재 선생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미 많이 이야기가 돼 왔던 것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현재 그 우리 고조선의 그 위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고구려는 그럼 과연 고조선을 계승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이제 볼 필요가 있죠. 뭐 이를 얘기할 때 이제 몇 가지 우리가 대하는 것이 바로 이 정가의 보도 같이 된 기원전 2세기에 산동 가상현에 있는 무시사당에 당군 신화와 유사한 그림이 그려져 있다.
사실은 그 그림이 사실은 단군 신화인지는 정확히 그걸 밝혀내지는 사실 못하고 있는데 여튼간에 그런 흔적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고조선 유민이 아까 얘기한 거지 신라 지역으로 갔고 그다음에 고조선의 유민이 부여라는 것은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고 그다음에 부여에서 나온 것이 이제 고구려고 또 고구려의 일족이 또 이제 백제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보면은 우리가 다 고조선의 유민들이다. 이제 요거를 이제 윤영 교수 같은 경우에는 고조선 다음에 이제 열국시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여튼간에 고구려가 그런 형식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것은 이제 고구려의 벽화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이제 나타납니다. 그건 조금 이따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또 하나 짚어가야 될 것이 고구려에 우리가 다물 사상 이렇게 얘기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소위 다물 의식이라는 것은 바로 고구려가 잃어버렸던 고조선의 옛 땅을 되찾자 이것이 바로 다물 사상인 것이죠. 예. 그래서 그 다물 사상이 우리에게 상당히 옛 것을 회복하는 중요한 그런 이야기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추모왕이 고구려를 경국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미 광개토 대왕 비문에 우리가 잘 나타나 있죠. 그래서 고구려는 어디 출신이라고 했죠? 바로 북부여 출신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규보의 동명편에 보면은 북부여의 해모수 얘기도 나오고 거기 유화부인 나오고 거기에서 이제 추모왕 얘기 나오는 것은 우리가 이미 뭐 잘 알고 있는 그러한 그 내용들이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건국 세력들이 고구려의 건국 세력들은 부역에서 이제 내려온 것으로 이제 되어 있고 우리가 세부적인 기록에 들어가도 뭐 오이라든지 마리 협부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같이 이제 내려와서 남하해 가지고 내려왔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건국을 하게 되었는데 건국 과정에도 뭐 송량왕 얘기도 나오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삼국사기나 이런 데 보면 뭐 너무 당연하게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우리가 고구려가 언제 건국했다고 되어 있죠? 기록상에는 기원전 3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37년 설도 상당히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죠. 여러분 알다시피 여기보다 더 2갑자 정도 더 올려야 된다. 뭐 이런 기록도 있고 또 북한 학계에서는 기원전 2077년으로 아예 못 박아서 아예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주도 세력이 대체적으로 부여에서 온 이주민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무덤 양식이 이제 상당히 유사하다는 그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부여에 대해서 제대로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만주 지역을 답사해 보니까 능강 북쪽에까지 그 부여의 유적들이 있더라고요. 이건 우리가 찾아낸 것이 아니고 중국 사람들이 부여 유적지라고 아예 그 표를 이제 표식을 해놓은 그런 유적지가 있습니다. 상당히 부여가 우리가 생각하기는 현재 뭐 장춘 근처 뭐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훨씬 부여가 넓은 지역에 이제 있었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고구려의 대외 관계를 한번 봅시다. 이 대외 관계를 봐야 이제 고구려의 군사력이 어떻게 이제 다른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고구려의 대외 관계 중에서 이제 백제하고 신라의 관계는 여기서 제외하고요. 중국과의 관계를 봅시다. 중국하고는 끊임없이 우리가 서쪽 경계를 두고서 이제 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구려라는 나라는 기원전 37년에 시작해 가지고 AD 667년에 망하게 되죠. 근 705년간을 존속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중원은 어떻게 됩니까? 소위 중원은 서한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신나라, 왕망의 신나라, 그다음에 후한,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삼국, 그다음에 위진 이 시대가 되어서 위진 시대, 그다음에 거쳐서 남북조, 그다음에 수당 시대에 되어서 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중국의 이런 중원의 국가들과 고구려가 실제로 대항을 했습니다. 자, 이런 걸 이제 보면은 뭐 중국과 고구려가 대결을 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중국의 왕망이 세운 신나라는 불과 18년에 불과했지만 고구려하고 이제 상당히 많이 접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뭐 신라가 미우니까 고구려가 아니고 하구려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왕망이
뭐 얘기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유리왕 때는 중국의 신하고 이제 충돌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동한하고 또 충돌을 하게 됩니다. 동한이 낙양으로 이제 옮겨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동한이 바로 고구려의 다물 정신하고 이제 충돌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요. 자, 우리가 이제 고구려의 이제 시원이라고 이제 하고 있는 뭐 물론 이게 오녀산성 흘승골로 이제 오녀산성 밑에 있었다, 이제 비루수가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 수도를 이제 오녀산성으로 얘기하는 데도 있는데 사실은 수도를 갖다 저를 산꼭대기에다가 수도를 하기는 힘들죠. 그 밑에 이제 대개 비루수가에 이제 궁궐을 세웠다 이렇게 이런 얘기는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고구려의 초기에 이제 그 기록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구려나 백제는 우리가 성을 이원 체제로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산성 체제와 평지성 체제, 이원 체제를 계속해서 나라가 망할 때까지 백제와 고구려는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요게 곰이고 요게 이제 호랑이라고 그래요. 뒤에서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요게 이제 각자층에 요게 신단수라고 이제 이야기를 붙입니다. 이 각자층에 고구려의 벽화인 각자층에도 이런 단군 신화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곰과 호랑이에 이제 나타나게 되죠. 뭐 이 각저층만이 아니고 이제 다른 데서도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자. 자, 이게 요소 지역 경략입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고구려는 초기부터 우리는 지금 주류사학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고구려는 자, 고조선은 평양 일대에 있는 조그만 소국이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처음에는 압록강 미송리 톡이 있는 압록강을 대개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고구려는 대개 요하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우리가 교과서적으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우리 삼국사기에 보면 물론 삼국사기는 김부식이 창작한 게 아니고 후한서를 그대로 갖다 옮겨 놓은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모본왕 2년 때 AD 49년입니다. AD 49년이면 고구려 초기예요. 아까 언제 성립됐다고 그러죠? 기원전 37년에 성립이 되어가지고 겨우 100년 전후한 그 시기에 모본왕 때 이미 이 지역을 쳐들어갔어요. 어양, 그 다음에 우북평, 그 다음에 상곡, 심지어 지금 산서성의 수도라고 성도라고 하는 태원까지 쳐들어갔다, 공격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물론 여기에 기록은 고구려라고 기록을 안 했죠. 기록상에는 예맥이라고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주류학계에서는 그게 예맥이지 고구려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주류사학계에서는 자기네가 필요하면은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이제 해석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 세력이 고구려가 아니면 여기 있을 세력이 그때 당시에 힘센 세력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공격을 했다. 야, 이 지역이 좀 혼란할 때 가서 공격할 수는 있지 않겠느냐. 그럼 물론 공격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로부터 6년 후에 태조대왕 3년에 보면은 고구려 태조왕이 요소 지역에 10개의 성을 쌓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10개의 성을 쌓았다는 것은 이 지역을 점령하고 이 지역을 지킬 의도가 있기 때문에 성을 쌓은 것이죠. 그냥 단순히 공격 한번 하고서 물러날 것 같으면 성을 쌓을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이 지역은 이미 고구려 초기부터 이게 무슨 광개토 태왕 때 같이 전성기가 아닙니다. 고구려 초기에 이미 이 지역까지 고구려가 진출해 있었다는 이런 기록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뭐 물론 삼국사기에 나옵니다만은 그의 시발은 이미 이제 그 후한서 중국의 정통 사서에서 이미 다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 이후에도 뭐 태조왕 때 중국과 같이 이제 전쟁을 치렀다는 것은 이제 여러 번 나타납니다. 뭐 태조왕 53년에 보면 요동군의 육계현을 공격했다는 이 기록이 있고요. 태조왕 69년에 보니까는 우리가 이제 많이 인용합니다만은 유주자사 풍한이라든지 현도, 태수, 요광, 그 다음에 요동태수, 채풍이 예맥을 침입해서 예맥의 거수를 살해했다. 뭐 이런 것이 이제 후한서에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고구려가 보복을 합니다. 쳐들어가서 후한서 건광 원년초에 보면 선비적 8,000명과 함께 요대현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요동태수 채풍이 여기서 전사를 하게 되죠. 중국의 사서에 보면 이런 것이 전부 다 공격해 왔는데
선의려서 얘기하니까 그 땅을 물려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많은 아마 조공을 바치고서 그 땅을 되돌려 받았든지 아마 그런 것이 이제 속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 서술을 볼 때 그런 감을 우리가 잡고서 이제 볼 필요가 있죠. 그다음에 우리가 또 잘 거론되는 대로 태조왕 94년 146년입니다. 그때 요소군 서한평을 쳐가지고 대방령을 죽이고 낭랑태수 처자를 사로잡았다. 그래서 그것을 요동에서 죽였다고 돼 있어요. 자, 요동 지역, 근데 이게 상당히 의미가 없습니다. 이 요동 지역이 오늘날의 요동 지역이 물론 아닐 뿐더러 사실은 그 요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동 요소를 나는 것도 그 후대입니다. 그 전에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요하라는 것이 이제 그 대등하설도 있고 난하설도 있고 심지어는 뭐 저쪽에 영정하설까지 있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하튼간에 옛날 고대에 그 요하는 오늘날의 요하가 또 아니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죠. 여하튼간에 이 요동 지역이라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요동 지역을 치는데 왜 거기에서 대방령이 거기에 나타나고 또 낭랑태수의 처자가 거기에 나타납니까? 우리 학교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한반도 대동강가에 있는 낭랑군 처자가 여기에 소풍 왔다가 잡혀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어처구니 없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왜냐하면 그렇게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낭랑은 주류사학계에서는 어디 있다고 돼 있어요. 대동강가에 돼 있다고 하는데 왜 느닷없이 처자가 거기 요동에 가서 잡힙니까? 그 소풍 갔다는 얘기밖에 더 할 게 없는 거죠. 자, 이것이 우리의 이제 현실이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서 뭐 서한평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쟁, 중국과의 전쟁을 우리가 봅시다. 우리가 전쟁을 우리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전쟁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중국의 수나라와 당나라의 전쟁 이렇게 이제 교과서에 주로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교과서 고구려는 천재 제국이었을 때 고수 전쟁, 고구려와 수나라 전쟁 이렇게 해서 고수 전쟁이라는 용어로 이제 썼습니다. 수나라의 전쟁은 그 3차에 걸쳐 있는데 제1차 전쟁은 이제 30만 그때도 30만이면 상당히 큰 인원이죠. 30만을 동원을 해가지고 임류관을 통과해가지고 소위 이제 요동으로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동에 들어왔는데 이 전쟁의 결과를 흐지부지 하다가 뭘로 핑계를 대느냐. 바로 육군은 장마철로 인해서 전염병이 돌고 군량 수송이 어려워서 물러났다. 그 다음에 해군은 평양성을 공격하다가 폭풍으로 전멸했다. 아니 이 사람들은 전쟁할 때마다 폭풍이 불고 전쟁할 때마다 이런 피해가 모든 사서에 그런 식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이건 전쟁의 패배를 감추기 위한 자연재해로 잘못했다는 것을 감추기 위한 그런 수식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 1차 전쟁에서 바로 공을 세웠던 전승자가 단재 선생은 뭐 대동운해라든지 서곽잡록 같은 데에다가 이 주인공이 바로 강희식 장군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1차 전쟁은 이렇게 이제 수나라가 패배하는 것을 끝났고 2차 전쟁을 우리가 봅시다. 2차 전쟁이야말로 세계적인 전쟁이죠. 사실은 이때까지 세계 전사사상에 이렇게 많은 군대가 동원된 역사가 없습니다. 최소한 기록상엔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만한 인원이 동원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이거는 이제 수양제가 주동이 되어가지고 했죠. 수양제는 여러분 알다시피 아버지인 수문제를 죽이고서 왕위를 찬탈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으로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바로 고구려 정벌을 실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슨 건수가 있으면 그 건수를 회피하기 위해서 무슨 다른 더 큰 거를 만들어야 되겠죠. 바로 그래서 수양제가 이제 고구려를 정벌을 하게 됩니다. 뭐 수양제는 그 이전에 이미 뭐 대군화 건설이라든지 만리장성을 갖다가 수축하는 이런 여러 가지 토목 행사를 이제 벌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수양제와 대항하던 고구려의 왕이 누구냐 하면은 고구려의 천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영양왕입니다. 영양왕은 25년 동안이나 태자로 있었어요. 태자로 있으면서 모든 산전수전을 다 겪고 아버지가 중국과 대항하는 이런 모든 것을 세밀히 봤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노하우가 상당히 깊이 축적되어 있는 소위 준비된 왕이라고, 준비된 황제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영양왕이 처음에 전쟁이 날 것 같으니까 바로 뭘 하냐, 바로 백제와 신라하고 전쟁을 치러서 이 사람들이 뒤에서 배후 습격을 못하게 먼저 제압을 해놓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돌골하고 연합을 하죠. 그래서 돌골 가가지고 돌골에 그 가한, 계민가한이라고 하죠. 개인 가막에 장막에 가보니까 거기 수양제가 뭐 와 있었다는 등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이미 이제 그런 외부 세력하고의 그런 연합 관계 또는 단절시킨 걸 단절시키면서 전쟁에 본격적으로 이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수양제가 우리 기록상에 113만 3,800명, 아까 30만도 많은데 113만 명이라고 하면은 세계 역사에서 이렇게 많은 군대를 동원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113만 군을 갖다가 좌군하고 우군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좌군 12군, 우군 12군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제 고구려를 침공해 들어오는데 여기에 이제 기록에 보니까 자, 출발하는 부대의 간격을 40리를 두고서 출발을 시켰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또 4일 후에 다음 부대를 출발시켜가지고 봤더니 대열이 한 960리 근 천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천리가 됐다는 얘기는 쉽게 설명한다고 하면 경부고속도로에 군대가 꽉 차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만큼 많은 군대가 동원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13만의 군대가 동원이 돼가지고 자, 오려면 뭐가 됩니까? 여기 무수한 강이 있어요. 여기가 사실은 늪지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지금도 중국에서 고속도로는 났지만은 가는 데마다 연약지반입니다. 표시를 다 해놓습니다. 이 지역은 강이 계속해서 흐르는 뭐 대등하라든지 요하라든지 하류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상당히 지금도 현재 늪지예요. 그러니까 옛날엔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여기를 공격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다리를 놓아야 됩니다. 수많은 그 수나라의 공병들이 아주 애를 먹었죠. 그래서 다리를 건설해서 결국은 요동성을 포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문술이나 우중문이 30만 군대를 동원해서 평양을 공격을 합니다. 평양에서 공격하는데 여기에 이제 무슨 문제가 또 있느냐? 이 식량을 이제 휴대를 하라고 했는데 11분 식량을 휴대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11분 왜냐하면 11분만 휴대하고 가면은 적이 쌓아놓은 군량을 우리가 취득하면 그거 가지고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런데 고구려는 전술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청야 전술입니다. 적이 쳐들어오면은 그 논에 있는 식량을 다 싸그리 태우든가 아니면 가지고 성 안에 들어가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다가 보니까 11분 식량밖에 안 되니까 가다가 먹을 게 없으니까 군대가 먹을 게 없으면 전쟁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그 전쟁에 실패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고구려의 장수가 바로 을지문덕 장군이죠. 그래서 이 청야 전술, 그 다음에 을지문덕 장군이 계속해서 중국군을 수나라 군대를 만나면 싸우면서 계속 도망만 갑니다. 패해서 도망가는 심지어 하루에 뭐 7번을 패해서 도망을 가는 거짓 패배를 했다고 이제 얘기를 하죠. 결국 나중에는 이제 을지문덕 장군이 우중문한테 시를 보내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자, 그렇게 해서 약 올릴 대로 이제 약 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물러가는 걸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살수대첩에서 이제 적을 전멸시키죠. 기록상에 보면은 그 30만 대군이 들어왔다가 살아간 군인이 2,700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그 실패를 하게 됐고 또 여기에 곁들여서 수군으로 들었던 내허화가 이끌었던 수군도 평양성에서 이제 평양성 들어가기 전에 이미 기습을 합니다. 사실은 이 평양성 들어가기 전에 수군의 요새치가 여기입니다. 지금 현재 여긴 여순 그 대련항도 있죠. 여기가 고구려 수군의 전초기지가 되고 이 안에 여기 있는 섬들이 다 수군 그 은닉처가 되고 여기에 잠복해 있는 그런 것이 되고 그렇게 들어와서 여기서 지나가야 이제 평양성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을 이제 차단을 이제 해서 결국은 이제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승리를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수나라는 계속해서 3차 전쟁까지 합니다. 그 3차 전쟁을 벌이는데 3차 전쟁은 결국은 뭐 때문에 또 실패를 합니까? 내부 분열이 일어납니다. 중국 거기에서 이제 예부 상서 양형감이 반란을 일으키죠. 뭐 내부에서 반란을 일으키는데 외부 전쟁을
수행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걸로 인해서 결국은 수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일어난 것이 바로 당나라, 여러분 잘 아시죠? 당나라하고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고당 전쟁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데, 여기는 주역이 또 누굽니까? 우리의 주역이 연개소문이 이제 주역이 되죠. 연개소문이 정변을 우리 얘기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삼국사기나 이런 게 봐도 연개소문이 무도하게 왕을 죽이고 시해하고 그 신하들을 갖다가 몰살시켰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고, 심지어 영유왕은 묻어가지고 토막을 내가지고 개천에 버렸다, 뭐 이렇게 해서 그 연개소문이 자랑무도한 사람이다. 이건 뭐 전부 다 중국의 측의 이제 기록인 것이죠. 근데 영유왕이 어떤 인물인가를 우리가 보면은 이런 얘기를 못 할 거예요. 영유왕이 아주 당나라에 대해서 상당히 굴욕적인 외교를 하게 됩니다. 첫째는 봉역도를 그려서 바칩니다. 봉역도가 뭡니까? 우리나라 땅덩어리에 지도를 갖다 그려서 바쳐요. 그것은 저쪽 나라가 쳐들어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고, 그거보다 더 심한 거죠,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그 지도가 국가 비밀인데 이것을 해가지고 갖다 바쳤다? 이거는 온전한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 다음에 또 세자를 보내서 조공을 합니다. 세자를 보냈다는 것은 왕이 가서 조공하는 것과 똑같은 그 형식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당나라에서 돌궐의 hil리가한을 생포했다. 이걸 또 사절을 보내서 축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전에 수나라하고 우리가 고구려가 싸웠던 전승관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경관이라고 얘기하는데, 전승탑을 세워놨는데 이것을 철거해버립니다. 승전탑을 철거해버려요. 왜? 당나라 눈치를 보느라고. 당나라 그렇게 센 나라도 아닌데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진대덕이라는 사신을 저쪽에서 그 답사로 이제 보내는데, 그 진대덕이 와가지고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풀어놔줘요. 그 진대덕이는 와가지고 곳곳에 가가지고 그 군사시설 정탐하고, 사신으로서 역할이 아니고 정탐꾼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통제를 전혀 하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이 연이어서 벌어지게 됩니다. 영유왕 그 치하에서. 그러니까 영유왕은 고구려라는 나라를 유지할 그런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닐 뿐더러 그런 의식이 없는 사람인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영유왕이 연개소문이 눈에 가시 같은 연개소문을 갖다 어떻게 할까 궁리하다가 결국은 장성 축조하는데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개소문이 그럼 좋습니다. 내가 가겠소 하고서 대신에 가기 전에 잔치를 베풀러 달라, 열병식을 하고 제대로 할 수 있게 열병식을 하겠다. 그래서 열병식을 하는 와중에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거기에 열병식에 참가했던 영유왕하고 대신들을 전부 다 제거하는 그런 것이 됐죠. 이게 소위 이제 얘기하는 연개소문의 정변이 되는데요. 자, 이렇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구테타라고 하는 것을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이제 장악을 하게 되면서 바로 중국의 당태종이 이것을 보고 쳐들어옵니다. 뭡니까? 무도하게 연개소문이 왕을 시해했다. 자기도 아버지 다 죽이고 형제들 다 죽였던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자세가 못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그래서 연개소문을 응징하러 왔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서 이제 전쟁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교과서에 보면 전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당태종의 고구려 정벌. 우리 역사에서 이렇게 우리 주체적으로 써야 될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고구려 정벌이 아니고 당태종이 주어라면 당태종의 고구려 침략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고구려를 정벌했다. 우리가 중국 사서에 나타나 있는 용어를 그대로 좀 쓰는 것은 상당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보장왕 4년에 그래서 이제 3월에 이제 요하를 건너서 당태종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모성을 함락하고 요동성을 함락을 하니까 겁먹었던 백암성 성주, 뭐 손버름이라기도 하고 뭐 손대음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상복을 하게 됩니다. 이 백암성은 지금도 가보면 평지에 있는 성이죠. 그래서 멀리 있는 서쪽 지역에 있는 멀리까지 다 보이는 아주 요충지에 있는데, 암만성이 경고하면 뭐합니까? 거기서 지킬 사람의 의지가 없으면은 암만 철옹성 같은 성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성을 지키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당태종이 3월 달에 이제 요하를 건넌 당태종이 6월 20일이 되면 이제 안시성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안시성에 도착을 해가지고 여기 안시성을 이제 포위하게 되죠. 안시성을 구원하러 갔던 고구려의 장수들이 전부 다 패배를 합니다. 그래서 안시성은 이제 고립이 되죠. 그래서 안시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뭘 쌓았다고 그랬죠? 토산을 쌓았다고 그랬죠. 이 토산을 갖다가 50만 명으로 60일간을 쌓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난 공을 들여서 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 그 안시성이라고 하는 그 성에 가보면은 이렇게 험한 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시성도 우리가 다시 한번 비정을 새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나라 그 많은 군대가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쉽게 점령 안 된 그 안시성,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서 보니까 안시성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 같은 데는 요로 조그만 협로 하나만 있고 안시성 들어가는 길이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안시성이라고 돼 있는 거기 가보면요 평지성이에요. 거의 이렇게 비스듬한 언덕에 그냥 쉽게 숨도 안 차면서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성이 안시성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안시성에 토산을 쌓았다 결국은 토산이 무너지면서 결국은 당태종이 철군을 하게 되죠. 당태종의 철군을 하는 것은 그저 뭐 패배해서 철군을 했다는 것이 지배적인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자, 봄에 들어온 사람 그 당나라 군대가 이미 늦은 가을이 됐어요. 9월 달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더구나 남쪽에 있는 그 군대가 추워가지고 옷이 제대로 입지 못하고 왔겠죠. 그러니까 추워가지고 더 이상 지탱을 못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말을 먹일 꼴들이 다 풀이 다 이제 말라가지고 풀을 채취하기 힘들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인데, 이거는 역사적으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은 단재 선생께서 그것을 추론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당태종이 철군한 것은 그 연개 소문이 우회 작전을 썼다. 그래가지고 그 상곡 지역으로 우회 작전을 써가지고, 지금 지도가 여기 있습니까? 지도에 보면은 그 우회 작전을 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전쟁은 이쪽에서 일어나는데 우회 작전을 써가지고 이쪽 상곡 지역을 공격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이 상곡이라는 데가 이제 곡식 저장 그 물류 기지였던 거죠. 이쪽에서 보면 그렇게 되니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쪽을 뒤로 우회해가지고 작전을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군대가 고립이 되고 보급로가 끊기게 되는 거죠. 바로 단재 선생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물러갔다. 단순히 이때까지 열심히 하다가 안시성 하나 그 보고서 물러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론을 이제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전투에서 당태종이 나중에 이제 물러가면서 여기에 지키고 있던 장수에게 뭐 비단 100피를 갖다가 하사하면서 그동안 수고했다, 이렇게 아주 당태종의 대범성을 보이기 위해서 사서엔 그렇게 썼는데, 당태종이 실제로 그렇게 그 느긋하게 퇴각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기록에 보면은 우리 있잖아, 여기 보면은 여기가 아까 습지라고 그랬죠. 원래는 이 좀 애둘러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이 습지 밑으로, 여기는 이미 이제 고구려 군사가 들어갔든지 공격 위험성이 있으니까 이 습지로 가게 됩니다. 습지로 가면서 계속해서 당태종이 뭡니까? 부하들하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전부 다 길을 메우면서 이제 간다는 그런 기록이 있죠. 심지어 당태종 손수 이 길을 메우는데 동원되었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합니다. 그래서 허겁지겁 이제 같은 그런 기록에 의해서 아까 단재 선생이 이건 분명히 아마 우회로 해서 뭔가 자기네가 차단될 것이 겁나가지고 부랴부랴 퇴각을 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하는 거죠. 물론 이건 추론입니다만은, 자, 이런 이제 상황이 돼가지고 급하게 이제 가죠. 물론 이제 여기 가기 전에 이제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안시성에서 뭘 당하죠? 뭐 우리가 보면 양만춘은 이제 나중에 이제 기록에 이제 양만춘이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그 양만춘의 화살에 의해서 당태종이 눈을 맞았다는 그 기록이 있죠. 그래서 뭐 그런 기록이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퇴각했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보면은 당태종의 죽음에 대해서 중국이 편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일국의 황제가 죽었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정확한 기록이 당연히 나와야 됩니다. 뭐 무슨 질병에 걸려서 죽었다. 그런데 당태종의 질병은 사서마다 다 틀려요. 어떤 데는 한질로 죽었다. 어떤 때는 뭐 그 한증으로 죽었다. 어떤 때는 뭐
다른 걸로 죽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종기로 죽었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 설이 여러 가지 있다는 것 자체가 독살설이 있는 거와 마찬가지 이게 확실하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명에 다 죽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 당태종은 도망을 가면서 그 얘기까지 합니다. 만일 위징이라는 장수가 있죠. 유명한 당나라 장수. 위징이 살아 있었다면 나의 이 원정을 분명히 말렸을 것이다. 사실은 말린 사람이 있어요. 다 말렸는데 당태종이 우겨서 이제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 보면은 여기에 나타난 인물 중에 또 우리가 기억해둘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정 장군이라고 있습니다. 중국에선 상당히 유명한 장수로 당나라 장수로 돼 있는데 이 이정 장군이 누구하고 연관이 되어 있냐면 사실은 연개소문의 제자뻘입니다. 그러니까 연개소문학의 병법이라든지 이거를 무술을 배워가지고 연개소문의 제자뻘 이것은 뭐 중국의 야사에 나오는데 이것을 전부 다 이제 단재 선생의 해상잡록이라는 책을 통해 가지고 이 얘기를 이제 우리 조선 상고사나 이런 데 다 이제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정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연개소문에게 배워가지고 중국의 당나라 가서 당태종 밑에 쓰였는데 그래서 중국의 소위 이제 무경칠서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저술자들로 이제 나타나게 되고 이 위공 전서라는 것은 우리 고려 때까지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려 때까지만 해도 고려의 황제가 국경에 나가는 장수들한테 그것을 선물로 줬다는 이 기록까지 이제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정이라는 사람도 이제 만류를 하죠. 그러면서 이정은 그렇게 당태종한테 스스로 얘기합니다. 저는 이번 원정에는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 당태종도 이미 압니다. 이정하고 연개소문의 관계를. 그래서 연개소문을 징벌을 하러 가는데 이정이 앞장서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거죠. 스승을 징벌을 하려는데 자기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니까는 당태종이 흔쾌하게 그럼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해가지고 참전을 시키지 않죠. 그래서 이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출전을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다가 결국은 이제 당태종이 죽게까지 이제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들을 이제 좀 우리가 이제 표에서 좀 봅시다. 자, 우리 고구려에는 좌식자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좌식자. 뭐냐면 말 그대로 한다면 앉아서 먹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편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좌식자를 우리는 밑에 백성들을 착취하는 이걸로까지 옛날에 얘기됐었어요. 좌식자는 앉아가지고 귀족 출신이나 아니면 무슨 뭐 이런 한량 출신들 이렇게 돼가지고 앉아서 먹다 했는데 이 좌식자라는 것이 고구려 기록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나라의 대가들은 이게 중국 기록이에요. 농사를 짓지 않는데 이처럼 앉아서 먹는 자, 좌식자가 만영음이나 된다. 하호들이 먼 곳에서 곡식이나 소금, 생선을 운반해서 그들에게 바친다.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 고구려조에 나타난 얘기입니다. 중국 사람이 보기에는 가만 앉아서 놀고 먹는 사람으로 보였던 이 인물이 바로 고구려의 최고의 전사 집단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평소에는 훈련하고 앉아서 무기나 닦고 무술 연마나 하고 병서 연구를 하고 이렇게 있다가 전쟁에 나가면 최일선에서 나가는 최고의 무술 집단이 최소한 10,000명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서에서 나타난 고구려 사람에 대한 이거 얘기들을 한번 제가 뽑아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후한서 동이열전의 고구려전에 보니까 그 나라 사람들은 성질이 흉악하고 급하며 기력이 있고 전투를 잘하고 노략질을 하기를 좋아한다. 물론 중국의 입장에 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구려 사람을 두려워했는가를 이면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구려의 왕들은 기본적으로 정복군주예요. 우리가 고려 초기만 해도 태조 왕건만 해도 정복군주 아닙니까? 그 이후에 고려 후기 그다음에 조선 왕조 이럴 때는 정복군주가 아니죠. 물론 이제 궁중에서 무술은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나가서 일선에 나가지 않았는데 고구려는 전부 다 정복군주들이에요. 일선에 나가서 뭐 처음에 추모를 비롯해서 유리왕 그다음에 뭐 대무신왕, 모본왕, 태조왕 아까 다 보셨죠. 이 사람들이 앞장서서 나가서 전투를 이끌었던 바로 정복 군주들입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무력으로 이렇게 강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구려의 그런 흔적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갑옷을 우선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삼실청에 나오는 벽화에 나타난 환두대도를 차고 있고
그 다음에 갑옷이 목까지 올라오는 그런 갑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갑옷을 입고서 전쟁에 참여했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갑 옷을 다 입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기병들입니다. 그 고구려의 중기병들이 이런 마갑 옷을 입고 전투하는 그런 장면을 벽화로 묘사한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 고구려의 군대 체계와 전술을 한번 좀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고구려가 도대체 어떤 전술을 가지고 있는지 기록에는 없습니다. 기록은 없는데 이게 어디냐? 벽화 속에 그게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그것을 한번 정리해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됩니다. 자, 황해도 안악 그 삼호분 행렬도에 이게 나타나 있는데요. 이게 4, 5세기 경에 이제 고구려 군대 체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중기병, 경기병, 중기병은 아까 철갑으로 무장한 말까지 철갑, 마갑을 씌웠던 그런 것이 이제 중기병이고, 그다음에 경기병은 그냥 철갑까지는 안 한 그런 이제 기병, 경기병이죠. 이게 각각 특징이 있죠. 중기병은 상당히 전투력은 무디고 그 순발력은 무디지만은 그 오늘의 탱크 같이 밀고 들어가는 이런 것은 아주 뛰어난 역할을 할 수 있고, 경기병은 대신에 무장은 안 돼 있지만 상당히 빨리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병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중보병과 경보병. 그 다음에 여기에 군수가 있고, 여기에 또 특징이 뭐냐? 도부수가 있어요. 도부수가 뭡니까? 도끼자루 들고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에요. 이 도끼가 왜 필요하냐? 이건 두 가지로 쓰입니다. 기마 전투에서 말에서 떨어진 사람을 한 대 쳐가지고 죽이는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전쟁이 나면 뭡니까? 아까 같이 다리도 놓아야 되고 할 때는 나무 찍어다가 그걸로 다리도 놓고 하는 공병의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도부수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심지어 이제 군악대 의장대는 뭐 지금이나 예나 다 있었던 것인데요. 이걸 한번 실제로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원래가 그 안악 삼호분의 벽화입니다. 근데 이게 좀 흐려가지고 요거를 다 모사도로 이렇게 그려놨어요. 모사도로 그려놓으니까 형태가 이제 있는데 요걸 좀 더 우리가 확대를 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에다가 또 마갑을 다 씌웠던 중기병이 있습니다. 여기는 뭐 경기병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신하들이긴 하지만은 이런 형태의 이제 경기병이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기병 같이 이렇게 제대로 갑옷을 차려입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요 사람들은 뭡니까? 도끼자루 다 들었어요. 요게 얘기하는 도부수들입니다. 이 도부수들. 이렇게 이런 행렬을 통해 가지고도 이런 군대 체계를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고구려의 군대 체계.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기병을 중기병, 경기병, 그다음에 보병도 중보병, 경보병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어서 이제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에서 이제 전술을 하려면 이제 상당히 더 복잡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게 긴 창을 들었죠. 이 창들은 중국의 창보다 더 길이가 더 좀 한 50cm 더 길었다고 하는데, 이 창은 뭐냐면 그 적들이 쳐들어올 때 기마 그 창병들의 역할이 상당히 컸고, 그다음에 기병들은 주로 이제 그 전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쪽이 서로 진영을 짜고 있을 때 그 진영을 먼저 누가 무너뜨리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가능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주로 누가 하냐면 바로 기병들이 하는 거죠. 기병들이 달려 들어가면서 대열을 좌우로 갈라놓든가 하면서 전력을 약하게 하는 것이 이제 기병들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병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 이게 뭐 오늘날의 전차 부대가 앞서가고 나중에 보병 부대가 뒤따라가는 전술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겁니다. 자, 요거는 평안도의 약수리 고분인데, 요거는 이제 조금 이제 형태가 다릅니다만은 여기는 보면은 이 중기병들이 장창을 들고서 가 있고요. 경기병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요거는 이제 그냥 행렬이기 때문에 완전 정식적인 군사 퍼레이드는 아니고, 여기 또 도부수들이 이제 보이죠. 이 행렬을 할 때 이 앞에 또 뭐가 있었느냐? 바로 요 앞에서 놀이를 하는 사당패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 가지고 이런 공연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도 이제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행렬들을 통해 가지고 고구려의 전술 체계 내지 군사 체계를 어느 정도 이제 볼 수가 있었다. 그리고 또 고구려의 군사 체계 중에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것이, 고구려의 왕들이 전체를 통솔한 건 아닙니다. 고구려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5부로 나누어져 있었죠. 계루부, 순노부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각각의
거기에 독자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고 독자적인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컨대 게르부에서 왕이 나왔다고 하면 왕은 게르부 사람들은 자기 친위 부대로 거늘 수 있지만은 다른 나부의 군사를 동원할 때는 그 나부의 최고 책임자하고 협상을 해야지만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전쟁에 나갈 때 이 오부의 협조를 받지 못하면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체제를 이원 체제를 고구려가 가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 오부 체제는 각각 자기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죄를 어디서 볼 수 있냐? 우리가 나중에 그 후에 영계소문 같은 경우에도 독자적인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계소문을 함부로 누가 불러가지고 처단하거나 건드리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독자적인 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체계에서 이제 볼 필요가 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전술이 끝나고요. 그래서 이제 고수전쟁, 고당전쟁이 끝나고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봅시다. 이게 약수리 고분의 수렵도 우리 뭐 유명하죠. 아까 애국가 나올 때도 이것이 나타나나요.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이제 우리가 본다고 하면은 요겁니다. 자, 이게 그 뭐 호랑이도 잡고 사슴도 잡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제 눈여겨 볼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요 발에 뭐가 있냐? 등자가 있습니다. 등자라고 발을 갖다가 얹을 수 있는 등자가 있는 거죠. 이 등자는 서양에선 상당히 늦게서야 이게 등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등자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사람이 두 손을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발을 양쪽에 끼고 말을 갖다 조이게 되면 그 힘으로 두 손을 자유롭게 쓸 수가 있는데 만일 등자가 없다고 하면 여기서 붙잡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두 손을 자유롭게 쓸 수가 없는데 이 등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자유롭게 두 손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고요. 또 하나 바로 사법입니다. 이 파르티아 사법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뭡니까? 가사 이렇게 쏘는 게 돌아서서 쏠 수 있는 것도 바로 등자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파르티아 사법 이것이 이제 고구려의 대개 벽화에 나타날 정도로 특이한 그 사법입니다. 돌아서서 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자, 호랑이를 쫓아가서 뒤에서 쏘게 되면 호랑이 엉덩이만 보입니다. 관역이 그만큼 크기가 작다는 얘기죠. 옆으로나 돌아서면서 쏘게 되면 관역이 사슴 도망가는 거 옆으로 보게 되니까 관역이 그만큼 커진다는 얘기죠. 정확성이 더 사격의 정확성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파르티아 사법이라는 것이 상당히 그러한 그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이 사람이 그냥 괜히 자기가 폼재느라고 돌아서서 쏘는 게 아니고 그만큼 관역의 폭이 넓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사서에는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실제로 이쪽 고구려나 이쪽의 사람들, 특히 뭐 유목민족이 되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했는데. 그쪽 아닌 농경민족들이 절대 유목민족의 말 뒤를 따라가지 마라. 왜? 갑자기 가다 돌아서서 쏘기 때문에 절대 말 뒤를 따라가지 말라는 게 그 농경민족의 그 전술에는 그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법을 통해 가지고 고구려가 상당히 큰 전술적인 그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호랑이를 잡고 뭐 사슴을 잡고 하는 뭐 거기에서 이런 산 모습까지 이제 그렸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여기에 이제 설명한 것이 그 귀노른 마을 탄영선 앞으로 사격을 하기도 하지만 몸을 뒤로 돌리고 쏘기도 한다. 이런 사법을 파르티아 사법이라고 불렀다. 파르티아 사법은 등자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 여러분 보셨어요? 우리 삼국사기나 이런 교과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계소문은 영유왕, 왕을 시해할 정도로 무도한 사람이다. 그리고 말을 탈 때도 장수들을 엎드리게 해가지고 그 등을 밟고서 말을 탔다. 그래서 영계소문은 천하에 무도한 인간, 소위 말종이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실제로 영계소문은 기록상에도 등에다가 칼을 5자루를 찼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사서에 뭐라고 돼 있냐? 칼 5개를 찬 것은 영계소문이 자기의 권위를 자랑하기 위해서,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등에다가 칼을 5개를 찼다. 이렇게 사실은 알고 있었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칼 5자루를 쳤는데 이게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조그만 뭐 단도나 이렇게 우리 뭐 단도나 표창 이런 건 던질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제대로 된 칼입니다. 그래서 저거를 갖다가 중국에서는 오히려 뭐라고 하면 비도술 날아다니는 칼 이 얘기하는데 이게 어디 나오냐. 그 흔적이 남다가 중국의 경극에서 저기 나타납니다. 중국 경극에 보니까 이 동목관이라는 경극에 보니까는 연개솜과 서린기가 둘이서 싸우는 그 장면이 그 동목관이라는 경극에 나타나는데 물론 중국에서 만든 전쟁이니까 누가 이겨야 되겠죠? 서린기가 이겨야 되겠죠. 서린기가 백마탄 장수로 이깁니다. 서린기는 중국에서는 하나의 독보적인 장수예요. 왜냐하면 중국 사회에서 서린기는 거의 우상 같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서린기는 평민 출신이에요. 평민 출신인데 최고의 장수가 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뭐 그 기록에 의하면은 그 무술을 혼자 닦고서 저거 있는데 전쟁에 나가도 뭐 나갈 생각을 안 하니까 집은 공공해지고 하니까 그 부인이 당신 너 그러지 말고 전쟁에 좀 나가. 세상에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는 부인이 어디 있습니까? 전쟁터에 나가라고 부추기죠.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 진짜 흰 말에다가 흰 옷을 입고 흰 옷에 흰 말을 타고 갔다는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저게 집중 관역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타고 나가가지고 그 결국은 그 속셈이 다 있죠. 전투에 나가가지고 휘젓고 다니니까 위에서 당태종이 보니까 저 장수 누구야? 전쟁을 휘젓고 다니는 게 바로 백마를 탄 흰옷 입은 장수니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픽업을 하죠. 저 장수 불러라. 그래가지고 결국 나중에 이제 당태종이 위험에 빠질 때도 이제 구출해주고 해가지고 최고의 장수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 어떤 귀족 계급이 아니면 그렇게 최고의 장수로 갈 수 없나요? 평민이 장수로 갔던 그 서린기가 그래서 중국에서는 신화적인 인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서린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도 언젠간 서린기 같이 평민이지만 저렇게 귀족이 될 수 있다 하는 이런 우상이 이제 된 것이 바로 이제 서린기인데 서린기와 이제 싸우는 장면이 요 밑에 잠깐 보시면은 나옵니다. 자, 서린기 여기 이제 되게 서린기라고 이제 얘기되고 있고요. 서린기는 이제 신전, 활을 이제 잘 썼다고 해서 신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이제 비도술 대 신전이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이걸 다시 한번 봅시다. 칼을 5자루를 쳤어요. 이 칼을 5자루를 쳐가지고 이걸 갖다가 던져서 적을 제압한다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칼 자체가 하나도 무거운데 5자루를 찰 수 있는 완력이나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칼을 집어 던져서 적을 맞출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단도나 화살은 기껏해야 쏘면은 노출된 지역 아니면은 갑옷에 맞으면 튕겨서 나가거나 다 이렇게 되죠. 저 칼은 갑옷까지 뚫습니다. 왜냐하면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그 중력이 그 힘에 의해서 갑옷까지 파괴할 수 있는 그런 가공할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비도술에 대해서는 당할 장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하의 무적이 바로 비도술의 술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가지고 이런 연개소문 같이 이 비도술은 그래서 그 단제가 그 얘기를 마지막에 남깁니다. 이 비도술은 고조선 때부터 우리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우리의 그 무술일 것이다. 이렇게 뭐 추정을 합니다만은 그런 비도술에 의해서 이제 싸움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동목관 거기에 보면은 저 그림 같은 데 보면은 실제로 이거 칼을 집어 던져서 날리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저 칼에 찔려가지고 죽은 그림을 보니까 실제로 그 갑옷을 뚫고 들어가서 죽는 그런 장면까지 이제 나오는 걸 보면 상당히 가공할 만한 그런 파괴력을 가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비도 연개소문이 가지고 있던 5자루의 칼이 연개소문의 권위를 자랑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것을 전술에 썼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연개소문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이 저기 단재신처 선생이 조선상고서나 조선상고문화서에 보면 그 여러 가지 연개소문에 대한 설화가 나타납니다. 거기에 보면 가신동전이라든지 이런 거. 그러니까 단재 선생께서는 이미 그 중국에서 이런 야사들을 다 수집해 가지고 그것을 다 봤던 거죠. 그분이 여러분 알다시피 조선상고서나 조선상고문화서 쓸 때
어디서 썼습니까? 여성 감옥에서 썼습니다. 지금 교수들 옆에 책 이렇게 쌓아놓고도 제대로 못 쓰는데 여성 감옥에서 옛날에 읽은 책 기억해가지고 쓴 것이 조선사고 조선상고사예요. 그런데 그걸 건방지게 옛날 서울대 지금 돌아가신 모 교수는 뭐 조선 상고사가 어디 부분이 틀렸다는 등 뭐 이게 잘못됐다는 등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그 글들이 아닌 거죠. 단재 선생의 글이. 네,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이제 고구려의 천하관을 한번 살펴봅시다. 고구려의 천하관은 우리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광개토 태왕비. 저는 일부러 광개토 대왕이라고 안 하고 광개토 태왕이라고 합니다. 왜? 비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태왕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굳이 태왕이나 대왕이나 뜻은 같습니다만은 이게 다 나라마다 틀려요. 중국에서는 뭐 황제라고 했고 우리는 태왕이라고 불렀고 저쪽 선비나 이쪽 유목민족들은 선우 이렇게 불렀고 이렇게 그 황제에 대한 칭호가 이제 좀 다 달랐던 거죠. 자, 광개토 태왕 비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현재는 우리가 가서 사진도 못 찍게 합니다. 남의 나라 땅에 빼앗기니까 역사를 빼앗기니까 저런 이제 수목가진제로 당하게 되는데 저기 가가지고 사진을 찍으려고 그러면 여기에 지키고 있는 중국 여인이 아주 화를 내면서 따따붙다 많이 하게 되죠. 그걸 보면서 야 우리 한국 사람이 우리 조상 거를 찍는데도 저렇게 딴 나라 가서 수모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자, 저기 광개토 태왕릉에는 세 가지로 적혀 있습니다. 첫째는 추모왕의 탄생과 건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 왕가의 내력, 그 다음에 비를 세운 목적 이런 것이 이제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두 번째는 호태왕의 정복 사업. 몇 년도에 어디 가서 누가 싸웠고 어디가 정복을 했다. 이 정복 사업이죠. 그다음에 또 사실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은 여기에 있던 수묘인, 묘지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잡아온 묘지기는 어디에서 언제부터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이 이제 세세하게 아주 적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치적에 비도 되지만은 광개토 태왕릉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 수묘인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이 사실은 원래 주된 목적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왕릉은 훼손되지 않게 끝까지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그 묘를 지키고, 왜냐하면 묘를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장비도 필요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력도 필요하니까 뭐 농사도 지어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능비에 나타난 기록과 삼국사기에 나타난 기록을 우리가 열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능비에는 그 추모왕이 그 북부의 왕이 이제 저 추격을 하니까 도망가다가 강을 만나가지고 그 넘어가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삼국사기에는 기록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추격자들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소연하는 또는 부탁하는 이런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광개토 대왕 비문에 보니까 이게 깜짝 놀랐어요. 저희도 처음에 몰라서 깜짝 놀란 게 나를 위해서 갈대를 연결하고 거북을 또 올리게 해라. 자연에서 명령을 하는 겁니다. 이 명령은 누구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까? 하늘의 아들 천재지자기 때문에 자연에 대해서 명령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광개토 대왕 비문에 나타난 건 명령문이에요. 또 올라라. 이것이 우리가 삼국사기에서 그 소위 4대 사상에서 나타나는 어떻게 할까요? 하소연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자연에 대해서 명령을 하는 그런 것이죠. 바로 그것이 천재지자로서 이제 할 수 있는 명령이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능비 일면 오행에 보면 이런 얘기했습니다. 영락태왕은 은혜와 혜택이 하늘에까지 이르고 태왕의 위력은 사해에 떨쳤다. 이 바로 사해라는 개념이 고구려의 천하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해라는 것이 그래서 천하의 지배자고 천하의 중심국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고구려의 천하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뭐 광개토 대왕 능비만이 아니고 그 모두 그 묘지에도 보면은 그렇게 나타납니다. 하백의 손자이며 일월의 아들이 일월지자인 추모왕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일월지자 하늘의 아들이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천하의 사방은 이 나라 이 고을이 가장 성스러운 곳임을 알 것이다. 이렇게 천하의 사방은
고구려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의 천하관하고 다릅니다. 중국의 천하관하고 조금 비교해 볼까요? 중국의 천하관은 바로 중화사상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그 중화사상은 뭡니까? 자기네가 가운데 중하고 사방이 뭡니까? 사이, 남만, 북쪽, 서융, 동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 가운데 자기네가 중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이건 대개 이제 중국의 춘추 시대부터 이제 발전해 오는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고구려의 천하관은 이거하고 조금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백제 신라는 옛부터 속민이다. 속민이라는 얘기 이제 많이 나오죠. 그다음에 동부여는 추모왕의 신민이다. 신라왕을 기록해 보면 매금이라고 이제 돼 있죠. 상당히 저 하대에서 부른 얘기고 백제도 백잔, 이 하대에서 부르는 이런 것이 고구려의 그때 당시 천하관이고요. 그 중국의 천하관하고 고구려의 천하관의 차이는 무엇이냐? 중국은 건방지게도 하늘 아래 있는 모든 것은 우리 것이다. 이런 아주 좀 개념이 없는 그런 천하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고구려는 어떤 천하관이냐면 고구려 태왕의 실질적인 지배력이 미치는 범위 또는 앞으로 미칠 수 있는 범위 이것을 고구려의 천하관으로 여겼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하관을 구분하고 있는 거죠. 중국은 그냥 아무 대책도 없이 모든 것이 우리 거다 이렇게 한 반면에 우리는 중국 황제의 영역이 있고 유목민족의 선비나 이쪽에 선우의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고구려 태왕의 영역이 있는 것이다. 이런 독자적인 천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 것이지 중국같이 뭐 온 천하가 다 우리 것이다. 이런 것보다는 상당히 실제적인 이런 천하관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 수 있는 천상열차 분야지도 이 천문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 자체는 이미 독자적인 천하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뭐 우리가 이런 독자적인 천하관을 가지지 못한 조선시대 같은 데 보면은 그 동지서라는 것이 가가지고 중국에서 만든 책력을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 중국에서 하는 그 책력의 순서대로 우리가 똑같이 가야 되는 그 중국의 천하관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그 우리가 사실은 동지서가 말이 동지서지 그 뜻입니다. 동지 때 가가지고 신년도 책력을 얻어와가지고 그 운행대로 우리 조선도 중국의 운행대로 우리도 똑같이 따라서 한다. 이것이 바로 이제 동지서를 파견하는 그 목적이었는데 이것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독자적인 천문도 이 천상열차 지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미 평양성에 있던 것이 이제 그 조선 초에 그 옮겨졌다 이렇게 얘기가 이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고구려의 천문도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 것이고요. 뭐 그거 외에도 이제 보면은 오해분에 보면은 여기도 바로 해와 달의 신입니다. 아까 일월지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죠. 그 일월지자 바로 이 벽화 안에서도 고구려의 기본 사상이 그 고구려의 천하관을 나타내주는 이런 많은 상황들을 이미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구려의 천하관을 통해 가지고 고구려는 바로 천재 제국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 천재 제국이라는 자긍심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했던 것이 바로 정치적인 체제 그 중에서 중요했던 것이 바로 군사적인 체제 군사적으로 막강하지 않으면 자기 앞만 떠들어봐야 자기의 천하관을 가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군사적인 체계를 통해 가지고 막강한 군사적인 체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결국은 이런 고구려가 고구려 나름의 천하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아까 그 고수 전쟁이나 고당 전쟁을 통해 가지고 보듯이 사실은 그 전쟁은 우리가 이긴 전쟁인데 우리 교과서나 이런 데는 어정쩡하게 우리가 마치 거의 진 것 같이 진 쪽만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놨어요. 아까 같이 뭐 그 백암성 성주가 뭐 항복했다는 얘기나 잔뜩 써놓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역사를 우리 주체적으로 보지 못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역사의 흐름을 우리는 천재의 제국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런 천선 사상을 이제 가지고 있죠. 천재지자라든지 이런 것은 바로 천선 사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광개토 비문이나 이런 데 보면은 뭐 나중에 이제 하늘로 올라갈 때 뭐 용의 등을 밟고서 올라갔다는 이런 기록도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상 고구려는 서쪽 강약에 대한 중국과의 관계를 항상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아까 처음에 설명했다시피 중국의 후한 때부터 시작돼 가지고 신나라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후한에서부터 쭉 중국의 당나라까지 중국과 당당하게 힘을 겨뤘던 뭐 그때 당시에 중국의 당나라라든지 한나라 이런 나라는 세계 최강의 국가였는데 그 나라하고 당당하게 싸울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고구려의 군사력이었다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죠. 그다음에 그 고구려의 군사력을 통해서 수당 전쟁을 이제 이끌어 나갈 수 있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연개소문의 비도술이라든지 연개소문이 만들었던 그 또 이정을 통해서 전파했던 무경칠서 같은 그런 병서들이 많이 이제 있었다, 이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고구려의 천하가는 아까 여러 가지 벽화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을 이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구려를 우리가 앞으로는 주체적인 시각으로 이제 조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그 이론이 이제 많이 나타납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 고구려에 대한 것들이 문헌이나 고고학적인 자료에 의해서 좀 더 이제 보강이 돼야 될 소지들은 이제 충분히 있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사에 대한 우리가 긍지를 가질 때, 우리의 자주적인 역사관을 가질 때 우리의 역사관이 제대로 정립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우리나라 현충사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아산 현충사 말고 현충사가 어디 있습니까? 자, 우리나라의 현충사가 아산 현충사 말고 여기 서대문에, 옛날에는 현충사라고 이름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현충사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순국선열 위패가 거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 평수가 54평입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 하다가 순국이라는 것은 대개 1945년 8월 15일 전에 죽은 분들은 순국자라고 얘기하고 그 이후에 죽은 분들은 애국지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순국 되신 분들 위패를 모셔 있는 그 곳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들 많죠. 우리나라 순국선열 모시고 있는 그 사당에 한 번도 발걸음을 안 한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일본 사람들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는 거를 손가락질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서대문 공원에 있는, 독립공원에 있는 그 위패 모신 거기가 54평입니다. 야스쿠니 신사가 10만 평입니다. 상대가 안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데서 우리나라의 역사관이라든지 우리나라의 국적, 우리가 돈이 없어가지고 순국선열 유적관을 못 짓습니까? 그게 아닌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역사적인 생각,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역사는 역사 지식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느냐. 자, 우리 뭐 독립운동 얘기 나왔으니까 일본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1910년에 나라가 두 갈래로 갈렸다는 얘기 옛날에 제가 여기서 한번 한 것 같은데, 하나는 매국의 길을 간 사람, 하나는 애국의 길을 갔습니다. 매국의 길을 간 사람은 훈장 받고 은사금 받고 해가지고 자녀들 다 해외에 가서 유학해가지고 해방 후에 이 사람들이 해방됐으면 지하에 숨어야 되는데 오히려 버젓이 나와가지고 미군정에 픽업이 됩니다. 영어 잘하죠. 대학 나왔죠. 반면에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 우당이영 선생 같은 경우에 자녀들을 갖다가 성까지 다 바꿔가지고, 왜냐면 중국 고아원에 보내려니까 성까지 다 바꿔가지고 중국 고아원에 보냅니다. 조선 최고의 갑부집 또 명문가의 자손이 그 자녀를 갖다 교육을 시키기는커녕 학교 공부시키기는커녕 중국 고아원에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 독립운동의 현실이었고, 해방 후에 와서 보니까는 일제시대 때 명예와 재산을 가지고 있고 교육까지 다 받았던 사람들의 매국한 후손들, 그 다음에 독립운동한 후손들은 이미 나라 떠날 때 집 팔고 절 팔고 해방 후에 들어와 보니까 집도 절도 없는 그런 상황, 공부는 아무것도 못해가지고 학교로 문 근처도 가보지 못한 이런 상황.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정상적인 나라라고 하면은 나라를 찾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이 땅의 지도자가 되고 주인공이 됐어야 되는데 상황은 거꾸로 됐다는 얘기죠. 이런 역사적인 책임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나라가 망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망했을 때 거기에 참여했던 76명 수작, 훈장을 받은 사람 76명이 전부 다
왕가 사람들 아니면 최고의 사대부들이었었어요. 초선 귀족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잘못돼 가지고 나라가 망하는 예는 없습니다. 다 집권자들이 잘못돼서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형상에서 우리 역사를 제대로 보지 않으면은 우리 집권자들이라고 하는 그 지도자들이 언제 어떻게 나라를 팔아먹는 상황이 또 올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냉철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역사를 어떤 시야로 바라볼 것이냐, 어떤 역사관으로 바라볼 것이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까 누차 뭐 얘기 중에 나왔으면 식민사관이 아직까지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저희가 최근에 그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나온 지도집 비공개됐습니다만 그것을 입수해서 보니까 AD 300년에 북쪽에는 고구려가 있었는데 그 남쪽에는 뭐가 있었느냐? 마한 지난 변환이 있었다고. 지금이 해방 후 70년인데 지금 2015년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나온 지도가 그런 형식으로 돼 있어요.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우리가 낸 세금 가지고 만든 지도집이 AD 300년에 이 남쪽에는 진한 변한 마한, 이게 일제 식민사관이 아직까지도 이 땅에 그대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주류 사학자들이 거리낌 없이 그런 지도를 만들고 있어요. 국고 550억을 들여가 10년 동안 만든 지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역사관,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인 이런 고구려의 역사관을 보더라도 우리 역사관들이 다 어떤 기록에는 고구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루하게 또는 이렇게 좀 잘못된 걸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많은데 우리는 고구려야말로 상당히 우리가 자랑할 만한, 우리 역사 가운데 자랑할 만한 그런 천자의 제국이고 우리는 천자의 자손이라는 것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역사를 해석하고 역사를 이해해야지. 우리는 항상 당하는 역사. 우리는 일제가 그렇게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너희 나라는 처음 시작할 때보다 북쪽에는 한사군, 남쪽에는 임나 일본군으로 시작한 나라야. 너희는 나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외국의 식민지로부터 시작한 나라니까 1910년 우리가 일본이 너희 나라를 식민지로 만드는 것은 역사적인 당연한 규결이야. 이 세뇌가 우리 머릿속에 아직까지 들어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이 역사관을 우리가 펴야 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